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의 서정덕입니다. 우리 시장 1시간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장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다 보니까 주말을 앞두고 좀 낙관적으로 보셨던 분들의 포지션이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1시간 동안 어떤 전략이 과연 필요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들로 우리가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지 남은 1시간 반 동안 좋은 전략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도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98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이 시작한 지 지금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이 정도 지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중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1988포인트에서 시작해서 고가 1994포인트까지 잡았지만 2000선 회복은커녕 1990선 회복도 조금 힘겨워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상황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사고 외국인이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폭이 거셉니다. 4,287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폭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사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2포인트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중 차트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가격과 비슷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622포인트에 시작을 해서 625포인트까지 잠시 빨간불을 보여주며 반전을 하는가 했는데 다시금 떨어져서 620포인트 정도에서 안착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은 사고 기관과 외국인은 팝니다. 개인은 541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은 223억 원 팔고 외국인은 279억 원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막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조현주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고요. 시장의 예측과 동일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커 보이는 듯한 모습인데 오늘장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어젯밤에 사상 최고치를 보였던 게 큰 이슈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가장 두 가지 큰 이슈라고 좀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 연설 이후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집권 초기 정책 모멘텀이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선 이후 연설에서 트럼프는 이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나라의 무력을 통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다소 공격적이고 거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제기되었던 트럼프의 비이성적인 행동이 불식되면서 시장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트럼프의 확장적 재정정책 그리고 보호무역 공약이 경기 부양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무역으로 수입 물가 급등할 수 있겠고요.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증시의 동조화 현상에 따른 안도 랠리는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에 한국은 오늘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공약은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는 중국, 한국, 멕시코 등 신흥국 경제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트럼프 당선은 브렉시트와 다른 차원의 블랙 스완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그리고 방위비 분담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공약은 리스크 팩터로서 한국 증시에
증시에 지속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식시장 외에 채권시장의 변동성도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 독일 10년물은 급등을 했고요. 일본 금리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면서 대외 채권 금리의 움직임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제시한 공약 가운데 인프라 투자 확대 같은 재정 지출을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면서 채권 금리의 움직임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반면에 보호무역 같은 경우에는 외교 마찰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먼저 트럼프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부채 발행을 통해서 군사 부문과 인프라 투자 부문의 재정을 마련할 것 같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했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트럼프 쇼크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는 점을 우려하는 가운데에서도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컸던 것 같고요. 미국, 독일 같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른 추가 금리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수의 추가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 채권 시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상승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변동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통위는 예상대로 동결을 발표를 했고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동결을 한 이유는 일각에서는 오르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약간의 사면초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 금리를 동결한 이유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한국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거는 아무래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결정이었고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상존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거의 펀더멘탈을 타격시키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채권 시장뿐만이 아니라 변동성 산재하는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결국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대선 이후에 당선자의 정책 방향,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말 한마디에 우리 증시가 흔들흔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마디로 좀 불안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는 트럼프의 그 100일 정책 로드맵에서 제시한 최우선 공약들을 바탕으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좀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요, 관세 인상, 방위비 분담으로 재정적으로 수입이 좀 크게 늘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이러한 재원을 통해서 감세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하게 되면 소비 진작 그리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매크로 모멘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은요. 오바마 케어 폐지로 인해서 국민들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면서 불만이 좀 증폭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상속세 폐지까지 애드가 된다면 결국 감세로 인해서 부자들만이 더 이득을 보는 그런 저항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트럼프는 군사 부문의 지출을 확대해서 강한 미국을 만들어 협상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협상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원활하게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만 더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공약 가운데서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시행이 가능한 국채를 찍어서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이 시나리오가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꾸준히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 재정 조달에 대한 부담을 느끼겠고요. 트럼프는 관세 인상 그리고 방위비 분담이라는 공약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협상을 통해서 외교 마찰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팩터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관세 인상,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고요. 그게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재정적 부담에 따라서 이를 시연시키지 않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결론입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따라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지켜보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세 인상으로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내 수출주, 자동차, IT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공약 중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수혜주를 꼽고 있는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부분은 해외 장벽을 모두 올리지만 제약 같은 경우는 해외 장벽을 올리지 않는다라고 공약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은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서 인플레 관련 업종들, 철강, 기계, 건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뷰 유지합니다. 결국 결론은요,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부정적인 피해가 높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처럼 한국 시장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런 상승세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의 100일 정책 로드맵이 하나씩 오픈되면서 증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에 따른 피해가 존재하는 국내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센티먼트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0일 로드맵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조금 입김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이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분석해 봅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저런 굵직한 이슈가 나올 때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손님 잘 계셨습니까? 네, 그래요. 예. 네. 아무래도 이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5대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요. 그날 저희가 또 그 즉시 소장님께 고견을 듣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소장님이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네. 그 시기에 어떻게 원하는 방향대로 혹은 예측하신 방향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증시가? 예. 어쨌거나 네.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어떻게 보면은 지난 6월에 있었던 브렉시트만큼이나 일반적인 또 상식적인 예측과 전망을 벗어난 또 이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시장의 반응도 브렉시트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런데 참 묘합니다. 우리가 그날 개표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미국 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다우지수 800포인트 정도 폭락하는 그런 흐름까지 보았던 것이 그날 사실 장이 열리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다우존스 지수 일간 차트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화면에 띄워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좌우지간 지금 현재 설명은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수락 연설이 너무나 품이 있고 우아했다는 것이죠. 그날 이렇게 미국의 기사나 트위터 같은 SNS에서 gracious라는 단어, 아주 우아하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경선 과정이나 힐러리와의 그 본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트럼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본인의 어떤 진정한 모습 내지는 정책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수락 연설다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어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모습이 아닌 다 품고 가겠다 하는 그런 우호적인 모습들에 일단 시장은 환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조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갖다가 지금 초기에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 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화면에서 지금 브렉시트 당시에 시장 충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조금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간 차트도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우지수 월간 차트는 그야말로 이제 진정한 승부처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불확실성까지 해소된 마당에 지금 월간 차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첫째, 우선 아래 위로 이렇게 실선으로 그어진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을 제시하는 저 그림을 보시자면은 지금 현 레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다우지수 낙폭의 1.618배라고 하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대에 이제 도달했다는 얘기고요. 또 오른쪽으로 펼쳐지고 있는 피보나치 타임존은 시장에서 또 이렇게 변곡점을 찾아내는 또 유용한 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금융위기 당시 저점을 찍었던 레벨에서부터 찍었을 때 지금 사실상 우리는 한 지난 여름 이후부터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하는 것을 갖다 볼 수 있는데요. 이 변곡의 의미는 제1감은 그동안의 상승 추세에 대한 반대가 변곡의 의미일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변곡은 그 가능성은 앞선 것보다는 좀 떨어집니다만 기존의 추세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보자면 이제 18,900 즉 좀 더 넉넉하게 다우지수가 19,000포인트도 확실하게 열어버린다고 한다면은 뭐 그것이 버블의 성격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글로벌 증시는 정말 날아가는 그런 어떤 국면을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과 더불어 여기서 아래쪽에 나타나고 있는 거래량에서나 MACD 지표 같은 데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매도 다이버전스, 즉 가격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지표들의 고점은 내려가는 이런 것은 아주 강력한 또 추세 반전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한 이틀 정도의 이 시장 흐름, 이것이 페이크일 가능성, 즉 속임수일 가능성도 우리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는 측면이고요. 그 점에서 지금부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살얼음을 걷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간의 거래이긴 합니다만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선물이 조금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아시아도 이렇게 이제 이틀 동안 보여줬던 강력한 어떤 상승 추세에 좀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라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승부는 오늘부터 아닌가 시장 측면에서는요. 뭐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의 그 상승이 너무 안주하지 말자, 오늘부터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주신 내용 중에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 한 번만 여쭤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물음표를 좀 주셨는데, 이 1조 네. 달러 인프라 투자를 실제로 집행을 하느냐 마냐에 대해서 좀 금액적인 회의가 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살린다. 네. 이거 참 전통 있는, 좁고 있는 이론이죠. 케인즈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는 1920년대 후반 말년부터 1930년대 극심했던 대공황 시기에 그것을 이렇게 타개했던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이른바 뉴딜 정책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요즘 우리 뭐 국민들 흔히 하는 말로 좀 자조적으로 하는 말로 삽질이죠. 강 파고 땅 파고 도로 새로 닦고 뭐 학교 새로 짓고 다리 없는 다리 또 이렇게 개보수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의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1930년대 그리고 1950년대에 구축된 인프라가 상당히 낡았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를 갖다가 한번 새롭게 개보수할 어떤 국가적인 필요성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돈인데요. 1조 달러, 특히 또 트럼프가 제시했던 공약 중에 제시했던 것은 그겁니다. 법인세 감세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감세 정책이고요. 레이건 대통령 때 그 뭐 래퍼 곡선 뭐 이러면서 나왔던 이른바 공급주의 감세를 통해서 경기를 살린다. 자, 그러면 세금은 적게 거두면서 정부가 1조 달러 갖다가 어떻게 발행하겠느냐. 지금 대충 나오는 얘기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 이른바 민간 투자를 갖다가 유발해서 그렇게 가겠다 하는 얘기인데 민간 기업들은 과연 얼마나 이것이 수익성이 보장되어야만 움직이는 게 민간 기업들이죠. 그 부분에서 일단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되고 또 하나 그거는 의무는 그겁니다. 세상을 속이는 여러 가지 명제 중에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 같은 거 있죠. 세금은 거두지 않는데 복지는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감세 같은 걸 얘기하는 저기에서 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것은 뭐 민간 투자가 안 된다면 정부가 또 빚을 내서 국채 발행 같은 방식으로 해서 빚을 내서 후대에 그 짐을 떠맡기면서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조삼모사죠. 아침에 도토리 3개 주던 거 4개 줄게라고 하니까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만 저녁에 4개 먹던 걸 3개 먹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과연 이 정책적인 실행 가능성이 이제, 의문시가 되면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뭐 수락연설에서는 아주 우아한 대통령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만 트럼프의 주특기는 그거죠. 엄청난 빚을 내서 사업을 하다가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빚도 갚고 자신의 재산은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현재까지 양적 완화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까지 찍어내는 국채와 늘어나고 있는 국가 부채, 이제 트럼프 4년 동안에 만약에 연임된다면 8년 동안에 그 국가 부채란 것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것을 갖다가 과거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다가 그렇게 타개해 왔듯이 미국의 국가 재정도 그런 식으로 타개해 간다면은 그 덤태기는 누가 쓰느냐? 미국 후세와 전 세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 부담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하는 것과 또 실제 이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번 트럼프 당선을 바라보는 데에는 이런 좀 불일치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것들이 좀 같이 갔으면, 커플링 돼서 갔으면 좋겠는데 좀 디커플링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소장님, 그러면 엔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선 전부터 누가 이겨도 가장 승리 국가는 일본이다. 엔화 강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후보들 모두가 이 달러 약세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엔화 강세 기조가 지금 앞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에는 결국엔 어떤 영향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네. 달러인 차트도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화면에 같이 보시면서 네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달러인 차트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화면, 세 번째 캔들 보시면은 전날 엄청난 아래 꼬리 달린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105엔 근처에 있던 달러인 환율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101엔도 깨질 정도로 저렇게 급격하게 달러인 환율이 급락, 즉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돌아섰고 있죠.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되겠다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외환시장에서 나타났던 첫 번째 가능성은 첫 번째 현상은 뭐였느냐 하면은 유로, 엔, 스위스 프랑 같은 이른바 선진국 통화들은 전부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즉 달러 약세였습니다만 이머징 통화들의 환율은 또 급격하게 치솟는, 즉 이머징 통화 약세, 달러 강세라는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디커플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 지금은 전반적인 달러 강세라는 것이 최근 이틀 동안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채 수익률의 급등,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블룸버그 화면에서 가져온 미국채 수익률 최근 추이 한번 보시면은 최근 한 5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저기서 보시면은 중간에 2013년 5월 이후에 풀쩍 뛰었던 저 부분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이른바 버냉키의 테이퍼링 텐트럼이죠. 양적 완화를 줄여나가겠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미국채 수익률이 저렇게 뛰고 국채 가격은 하락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도 이래저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간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테이퍼링 텐트럼 그 무렵보다 더 낮아지는, 즉 지난 7월 8일 1.358%까지도 내려왔던 것이 지금 어제는 2.15%, 무엇보다도 2%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결국 앞서 설명했던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은 결국 그토록 중앙은행들이 원했던 이른바 인플레이션이 그야말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환율 측면에서는 저런 식으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 이것은 환율의 가장 중요한 결정 변수인 국가 간 금리 격차 차원에서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 뭐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잘 모를 때는 달러입니다. 뭔지 모르겠고 불확실하다 싶을 때는 달러를 붙들고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 달러 강세라고 보실 수 있어서 그런데 이 와중에 엔이 다시 강세로 간다. 즉 달러인 환율이 다시 떨어지는 국면으로 간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증시가 또 최근 랠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쉽게 한번 정리를 쭉 해 주셔가지고 머리에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결국에 국채 투자고 인플레가 현실되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달러에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원달러 환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소장님. 지금 보니까 1161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환율이 변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번에 짚어주셨던 게 한 1200원 선까지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오르네요, 소장님, 진짜. 예,
지금 봐서는 1200원은 조금 과해 보입니다. 네. 달러원 주간 일목균형표 제가 보내드리는 걸 같이 보시자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1170 내지 1180 구간이 일단은 짚어지네요. 그것은 지금 좀 구름대가 매우 얇긴 합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구름대 저항입니다. 구름대 저항이고 사실 1245원에서부터 1100원을 일시적으로 무너뜨릴 정도까지의 환율 하락 기간 동안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롱으로 물린 세력, 숏으로 물린 세력 다 이렇게 저렇게 전전긍긍하는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 와중에 좀 어려운 국면인데요. 1170, 80까지는 열어두겠습니다. 만약 1180도 열린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1200 위로 어디까지 가는 장이 될 것인가를 다퉈야 하는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 당국의 속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루 계속 10원 이상 오른다는 측면에서는 시장 에너지는 위쪽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달러 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달러에 대한 상승 가능성에도 충분히 무게를 좀 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눈을 좀 FOMC로 돌려볼게요, 소장님. 블룸버그에서 다음 달 금리 인상이 우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 정도까지 지금 축소를 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인이 되기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된다면 금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다음 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장님은? 예, 트럼프는 그동안에 옐렌을 비롯한 연준을 갖다 욕을 했죠. 오바마 도우려고 저금리를 유지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본인도 사실은 급격한 금리 상승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떠나서 제가 봐서는 이번에 트럼프 당선은 연준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울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힐러리가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과연 주식이 더 오를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트럼프 당선이 오히려 이렇게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무거운 레벨에서 오히려 추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측면에 그리고 시장 금리가 이미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정책 금리도 한번 좀 올려주는 그래서 자칫 금년에 4번 올릴게라고 큰 소리 치면서 시작했던 2016년에 금리 한 번도 못 올리고 넘어갈 뻔했던 2016년을 그래도 12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그거 하고요. 그 다음은 또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최근 며칠 전에 그린스펀홍이 이러다가 3.5 내지 5%를 갈 수 있다.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12월은 금리를 올릴 수는 있겠다 하는 측면. 그런 측면인데 이것저것 떠나서 지금부터는 이제 12월로 접어들면 또 정치의 계절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올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세한 12월 또 정치 시즌으로 들어온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네요. 다음 주 기대됩니다, 소장님. 예, 다음 주 뵙죠. 예.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2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어제 좀 낙관적으로 보셨던 분들께서는 그 실망이 2배, 3배가 되셨을 것 같은 장이고요. 좀 지지부진하고 흐름 자체가 좀 재미가 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시장 얘기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스피 지수 1989포인트 어제 상승했던 걸 좀 반납하면서 0.67%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622포인트로 0.14포인트 하락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다시 대량 매도를 좀 하면서 거의 2,000포인트를 다시 어제 올렸던 2,000포인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업종별 지수를 좀 보면은 의약품이 약 4.8 정도, 보험이 3.8, 금융이 약 2.3 정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전기전자나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그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단 되고 난 이후에 관련 종목들 위주로 수혜주와 또 피해주를 조금 선별하는 지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 미국 대선 그 이길 강세를 좀 보였던 어제 같은 경우죠. 트럼프 수혜 섹터로 보면은 금융이나 헬스케어, 소재, 산업재 중심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도 시장은 조금 빠지고 있지만 역시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재미삼아 과거 좀 통계 데이터를 하나 좀 찾아봤는데 네. 과거 대통령 수혜주로 강세를 보였던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발표 이후 다음 일에 올랐던 증시
그 섹터나 종목들이 과연 얼마나 더 올랐을까 찾아봤는데 약 1년 정도 보았을 때 약 73.9% 정도가 상승 흐름. 그러니까 어제 결국 상승했던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약 1년 정도 올라갈 확률을 봤을 때 약 73% 정도로 비교적 오를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가 어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각 섹터별로 좀 나뉘어지는 그 흐름을 보았을 때는 비슷한 어떤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살펴보면 거의 개인만이 지금 홀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하락 흐름으로 좀 출발을 했지만 개인들이 일부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하락했던 부분을 조금 만회해 주면서 오후장에서는 비교적 약 보합권에서 행보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코스닥 시장은 좀 연이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3분기 실적이 대부분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네. 시장과 조금 다르게 개별 섹터 종목별로 보면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각 종목별로 역시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시장 컨센서스보다 비슷한 수준이나 일부 좀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4분기에 대한 어떤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밝은 종목들은 비교적 실적 발표 이후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향후 전망이 좀 불확실하고 또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나왔던 것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온 종목들은 역시 시장과 같은 분위기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별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한번 장에 대한 이야기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특징적인 뉴스의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화면을 만나보면서 이야기해보고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화면 먼저 보시죠. 자, 먼저 자동차주에 관련된 이야기 올라와 있네요. 트럼프 쇼크의 울상. 오늘은 반등을 했지만 하지만 지속적인 우려가 지금 표출이 되고 있고 FTA에 대한 이야기들, 재협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다 보면 현대 기아차들 그리고 부품 관련주들 힘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주 관련 이야기 또 나와 있죠. 트럼프 금융규제 완화 기대, 자동차주와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도 역시나 일제히 올라주고 있고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미래에셋생명, PCA생명 인수 소식에 오늘 급등을 했고요. 보험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은행주, 보험주 오늘 흐름들 다 괜찮네요. 오늘 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MSCI, FTSE 조기 편입 소식이 올라왔는데 어제도 급등을 했죠. 오늘 상장 이틀째 장중에 29%까지 급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30위권 내로 편입이 된 모습입니다. 네이버 그리고 IT주들 급락을 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정말 급등락이 이어지는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 버블에 관한 이야기로 네이버 그리고 IT 관련주들 오늘 급락했죠. 로엔, 동아일텍, 호실적 종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로엔 호실적으로 오늘 좋은 흐름 쭉 이어가고 있고요. 동아일텍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들 꼽아드렸고요. 이 뉴스들에 대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주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바뀐 뒤에 지속적인 우려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섹터는 아마도 자동차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 역시 시장에서는 관련 수혜주 또 피해주를 찾고 있다라고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 어제 같은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트럼프의 이제 피해주로 묶이면서 관련 종목들이 대거 급락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일장에서는 조금 약간의 그 종목별로는 좀 움직임이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골자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한미 FTA 재협상으로 수입 관세가 2.5% 정도 재부과되는 점. 두 번째는 멕시코 수출 차량 관세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5% 정도 부과가 된다는 점. 이 점이 이제 두 번째 이슈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법인세를 20% 포인트 정도 감면한다는 이 부분을 크게 좀 우려사항으로 좀 꼽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현대차와 같은 경우와 그다음 대표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늘 좀 약간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좀 볼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약 2% 이상 강세 나오면서 어제 급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만회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역시 같은 보고서 내에서 전망이 나오면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약세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 내에서 뭐 도요타나 혼다 이런 자동차 이런 업체들은 수혜를 볼 것이고, 미국의 3사 뭐 포드나 GM 같은 경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좀 피해 업종으로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멕시코 공장 설립을 했다고 좀 언론 보도 나오기도 했고, 이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대해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 관세에 대한 영향을 일부 좀 받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트럼프 공약에 대해서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역시 좀 약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로 보이고, 완성차뿐만 아니고 이제 부품주로 가도 좀 비슷하게 좀 상황이 나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모비스나 만도,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대한 어떤 비중보다는 중국으로 약 매출의 30에서 50%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어떤 공약보다는 회사의 매출 어떤 국가별로 좀 다각화되어 있는 이런 점들 때문에 비교적 정책적 영향을 좀 덜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타이어 업체 같은 경우도 생산 기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생산 기지가 비교적 좀 다변화되어 있고, 미국 공장에도 생산 기지가 있어가지고 법인세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반면에 같은 업종 내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대단히 높다 보니까 다소 좀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을 조금 자동차 업종 내에서 좀 갈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트럼프 공약 중에 하나가 이 한미 FTA 재협상 관련된 것인데, 이 재협상을 좀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소요 시간이 약 2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시간에 대한 소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약에 대한 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향후 조금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고 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정책 공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한데, 또 이제 심리적인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동차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좀 앞으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다음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입니다. 은행주는 자동차주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는, 활짝 웃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 쓰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제히 상승이죠. 네, 은행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 시장은 대부분 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변에 의해서 지금 주가, 섹터별 종목들의 흐름이 완전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섹터가 이제 은행주 섹터입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 3분기 실적이 호실적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시장에 좀 부합을 하면서 그동안 좀 강세의 좀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좀 이야기한 것이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것을 후보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금융규제 법안이었던 도드 프랭크법을 신성장 정책으로 대체하겠다라고 그런 글들을 선언하면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오바마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0년도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금융개혁 법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신성장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경제 성장을 좀 이끌기 위해서 금융 규제를 좀 그동안 완화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풀어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은행주나 금융주에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은행주들이 일제히 다 상승을 했었고, 국내 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그다음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은행 업종들은 오늘 관련된 업종에 대한 섹터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에 대한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실적의 모멘텀이 갑작스레 좀 생기면서 다시금 재부각을 받고 있는 섹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그 연료 첨가제가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은행주였고요. 오늘 미래에셋생명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장중 지금은 5.6%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상승폭 큰 게 아무래도 뭐 PC생명 인수 소식이 들어오면서 장중에 상승폭이 커진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호재죠, 정확히?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공약주들 외에 좀 이슈 될 만한 것들 좀 찾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좀 있나 봤더니, 미래에셋생명이 이제 PC생명을 인수한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제 몇 달 전부터 사실은 이 소식들은 들려왔었습니다. 미래에셋이 그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PC생명을 인수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인수 금액을 좀 보니까 약 1,700억 정도로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 이 금액을 현금으로 전액 취득을 하면서 인수하겠다라고 좀 밝힌 상황입니다. 최종 인수는 이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수 시의 자산 규모가 그동안 미래에셋생명이 약 6위, 업계에서 6위였는데, 이제 5위로 올라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동안은 이 PC생명 같은 경우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금액 자체가 인수 금액이 높을 때는 약 3,000억 정도에서 적을 때는 약 2,400억 정도로 비교적 좀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미래에셋생명이 이것을 1,700억 정도, 비교적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좀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금전적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 이슈에 있어가지고 좀 무리하게 인수를 좀 했다라고 하면은 악재로 받아들였을 것인데, 굉장히 싸게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정 부분 오늘 상승 흐름으로 좀 작용을 했고, 이 PC생명 같은 경우는 그 미래에셋생명과 마찬가지로 변액보험 판매에 지금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미래에셋생명하고 이 PC생명이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사업적 가치도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판매 채널의 다각화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는 좀 온라인을 중심으로 많은 판매를 좀 비교적 많이 했었는데, 이 PC생명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판매 채널에서 강세를 보였던 회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적 측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지면서 영업적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좀 보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분명히 향후 좀 미래 전망을 좀 더 밝게 보면서 인수하게 된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사업적 가치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높아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호재로 분명 받아들여졌다고 보입니다. 네. 좋은 인수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오늘 가장 뜨거운 종목이 아니었나, 특징주 중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오늘 이 종목이더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시총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FTSE 편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MSCI? 네, 일단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MSCI나 FTSE 지수의 조기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에 어제 상장하자마자 좋은 반응도 있었고, 오늘 연이어서 지금 좋은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이라 보입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FTSE나 MSCI 글로벌 지수에 조기 편입을 좀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게 되냐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글로벌 연기금이나 각종 펀드가 투자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수라서 이 외국인 매수에 대한 어떤 지표로 삼고 있는 지표들 중에 중요한 지표 중에 이제 하나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FTSE 편입에 의해 가지고 약 한 350억 정도, MSCI 편입을 하게 되면 약 1,200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떤 수급적 요인의 호재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입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한 시총 규모로 보면 약 10조 정도입니다. 근데 1,500억 정도 매수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 상승에 영향이 있겠냐, 이런 이제 의견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요인을 작용했기 때문에 단지 이 지수로 인해 가지고
1,500억 정도 단지 금액만 의해 가지고 매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투자 심리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인들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SCI나 FTSE 이런 지수에 조기 편입됐다 이런 소식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반향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이고 상장하는 기업들 때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주나 지지난주 계속해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했던 종목들은 상장과 동시에 기관이나 외국인 매도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했던 종목들도 꽤나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의약 업종이 굉장히 지수가 강한데 이 강한 흐름 속에 상장을 하는 분위기로 나와졌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도 호재인데 시장 분위기, 업종에 대한 섹터 분위기가 다시 돌아서면서 이런 것이 맞물리다 보니까 굉장히 수급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겹호재를 계속 맞아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 52주 신고가도 쓰고 시총 25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바로 턱밑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80만 원 선 무너졌고요. 장중에 낙폭이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기침 한 번이 우리 IT 종목들 굉장히 많은 또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존스 지수와 아마 나스닥 지수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미국의 이제 뉴욕 증시 기술주 같은 경우는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등 대부분 하락 흐름 보였고, 국내 IT 기업 대표 기업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장중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미국 그 나스닥 지수의 기술주의 하락 여파를 그대로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금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익을 낸 적도 없는 IT 기업들이 너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다시 말하면 IT 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익도 내는 것이 없는데 너무 이름값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관련주 찾고 또 피해주를 찾고 있는 과정에 네이버라는 종목은 역시 IT주로 분류되면서 지금 그 낙폭을 그대로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좀 주가 버블에 대한 논란과 함께 중국,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나 이민 정책 등도 대형 기술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요인을 작용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네이버 매도를 좀 주로 하는 세력들을 보면, 거래원을 좀 보면은 상위 1위 업체들이 CS증권이나 HBSC증권, 메릴린치 등 대부분 외국계 자금들이 네이버 종목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 강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지지선도 없이 거의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향후 전망이 안 좋은 것인가, 또 이런 정책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검색 광고 우리나라에서는 1위이고 향후 좀 해외로 발을 더 뻗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단기적 대외 이슈로 인한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악재 이슈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그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네이버의 사업 가치, 네이버 PC 검색이나 라인 같은 SNS 검색 같은 경우에 사업에 대한 가치가 아직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 잠시 좀 빠지는 이런 흐름들을 좀 어떻게 보면 대응을 좀 하기보다 향후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라고 하면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더 발전하고 사업적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반등 흐름도 일정 부분 기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 이야기를 쭉 한번 나눠봤고요. 3분기 이제 실적 마무리가 되고 있는 특히 중소형주 실적들이 다음 주면 이제 거의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로엔과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나오면서 지금 좋은 흐름 이어갔다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두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기 종료 후에 45일 이내 대부분 분기 보고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공시 마무리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마무리되어 가면서 각 종목별 실적이 발표되면서 좀 좋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로엔과 그다음 동아일텍이 장 끝나고 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비교적 호실적 그다음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할 수 있는 실적을 좀 발표했다라고 보입니다. 로엔 같은 경우 3분기 매출액이 약 1,106억 원에 영업이익은 207억, 당기순이익은 16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 보았을 때 약 2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전 사업 부분이 고른 실적을 보여주는 가운데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 부분이 멜론의 성장이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별별 종목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 OLED 섹터에 있는 종목으로서 3분기 매출액이 약 535억 원에 영업이익 78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나 비교를 좀 해보면 매출액은 약 63%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23% 이상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성장폭이 크게 나오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시장에서 3분기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좋은 실적을 낸 기업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어제 실적, 이 두 기업이 실적을 좀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다음 날이 오늘장에서 비교적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빨간불이 들어온 이유들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엔과 동아일텍 저희가 흐름 지금 살펴봤고요. 아까 이제 트럼프 이야기 나누면서 수혜주 찾기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바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SOC 사업이나 국가 인프라 투자에 1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관련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두산그룹주들이 굉장히 두산밥켓 덕분에 많이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두산그룹주, 그다음 두산밥켓 영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역시나 트럼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당선된 이후 앞서 이야기 다 나왔죠. 1조 이상의 인프라에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공약들 지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 관련된 거나 기계 장비들 업종들은 강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최근 상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던 종목인데 트럼프 때문에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은 공모 청약도 미달될 수 있던 상황이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지금 청약을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그렇죠. 아무래도 수급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영향을 줬다라고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두산 그룹주들이 돈만 상승할 수 있는 지금 기대감을 나타낸 건데 두산 바켓 같은 거 상장하게 되면 두산그룹주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재무적인 이유라 보입니다. 네. 두산그룹주 다 아시겠지만 재무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 보이는데 이 두산바켓을 상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 두산 인프라 코어나 두산그룹주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그동안 악재였던 재무적 이슈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산바켓이 안전하게 공모주 청약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부분들 같이 그룹주 영향에 있어서 굉장히 비교적은 좀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밥켓 상장 역시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팀장님. 네. 예, 두산 밥켓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특징 종목들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별별 이슈로 가서 별점 주면서 한번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별별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원화성이요? 네. 지금 시장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는 상승하고 오늘은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떻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참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승할 종목을 좀 찾기보다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종목들을 자꾸 역발상 측면에서 좀 찾다 보니까 이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원화성 경우는 16년도 연초만 해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에 비해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이 지금 사실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고 이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지 않을 것을 좀 보입니다. 연간으로 봐도 올해 예상됐던 것은 매출에 한 1,6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작년보다 오히려 더 200억 정도 떨어지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장 분석이기 때문에 역성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저점을 찾다 보니까 3분기가 가장 좋지 않은
실적의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발표된다 하더라도 더 추세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지금 10월, 11월 가면서 4분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3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4분기에 좀 가장 좋은 흐름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 회복되는 어떤 시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사업인 폴리우레탄 사업이 매우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향후 전망도 좋기 때문에 별점을 제가 4점 정도 드릴 거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큰 특징적인 수급의 특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에 대한 별점 2점, 차트는 거의 지금 실적 대비 바닥권이라 지금 보이기 때문에 추세적 하락 없었고, 그 다음 회복의 국면 갈 것 같다는 어떤 의견으로 차트는 별점을 제가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환화성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별별 종목 한 종목마다 좀 빠르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에코프로라는 좀 종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쪽 양극화 부지 생산 업체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환경 사업 또한 영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4일 파리 기후협약도 발효가 되었고, 2차 전지 쪽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은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정부 주도하에 정책이나 세금 감면, 이런 혜택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의견은 많았지만, 실제로 실적이 썩 작년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민간 주도 중심의 소비가 좀 전기차 쪽으로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쪽에 대한 사업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런 전기차 성장성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재료적인 부분은 전기차 성장성을 좀 필두로 해서 별점 4점 정도를 좀 주고 싶고, 수급 큰 특징 변동성 없어가지고 때에 따라 매수가 들어오고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좀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수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점 3점 정도, 차트는 제가 조금 최근에 낙폭이 좀 심해졌기 때문에 추세적 하락이 좀 마무리된 시점에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별점 2점 정도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까지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별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시각이 3시 26분, 27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감 예상 체결지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낙폭이 조금 더 생겼네요. 1985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 차트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88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저가는 82포인트, 고가는 94포인트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현재 저가에 좀 근접했죠. 1985포인트 정도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팝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습니다. 4,431억 원 정도 팔고요. 대신 기관이 좀 많이 사줬네요. 장 막판에 3,399억 원, 그리고 개인은 1,000억 원 이상 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기획이 좀 많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파란불이 전반적으로 좀 많은 모습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물산, 한국전력까지 모두 파란불이고요. 아무래도 IT 관련주들 어제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에 오늘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장중에 160만 원 선이 조금 무너지기도 했지만 다시금 160만 원 조금 위에서 예상 체결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낙폭이 큽니다. 2.8%, 삼성물산도 2.3% 낙폭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그간의 낙폭이 컸던 모습인지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13만 2천 원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이 종목들 중에서 포스코만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이버 조금 전에 다뤄봤죠. IT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트럼프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모습입니다. 75만 8천 원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우선주 역시 3.79%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모두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621포인트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78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일중 흐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22포인트에서 시작해서 625포인트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620포인트 정도에는 안착을 할 것 같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은 팔고요. 개인 500억 원 이상 순매수, 기관은 200억 원대, 그리고 외국인은 300억 원 가까운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코미판까지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코미판만이 지금 빨간불을 살짝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CJENM 연속해서 실적 우려에 대한 약세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죠. 로엔 호실적으로 상승이고요. GS홈쇼핑도 기대감으로 상승이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SK머티리얼즈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로메드, 파라다이스 모두 2%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네요. 자, 11월 11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오늘의 마감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포인트에서 코스피가 마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622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마감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들 종합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상승이 좀 우색할 정도로 오늘 이제 하락 마감을 양시장에서 했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 1984포인트로 마이너스 0.9% 기록하면서 장중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어제 오히려 더 많이 올랐던 그 시장이었는데, 오히려 오늘은 개인들이 지금 매수세 들어오면서 좀 비교적 코스피랑 좀 비교해 보았을 때는 낙폭은 좀 적었지만 역시 약 보합권에 머물렀던 좀 하루의 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정리 한번 쭉 해봤고요. 이제 외환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봐야 되고 해외 선물 전략도 세워봐야 되겠죠. 샘플러스의 김세용 멘토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 시장 굉장히 많이 요동친 것 같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원달러니 같은 경우는 1163원 거래가 돼서 1.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수그러졌다라고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그전에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도드 프랭크 법안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 제재 법안인데요. 이 법안을 폐기하겠다, 수주를 밟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서 시장은 미국 다우 금융주도 같은 경우도 4%, 그리고 또 9일날 4%, 어제 같은 경우도 4%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확실한 어떤 정책들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이나 아니면 글로벌 플레이어들도 이런 상황은 현금을 우선 확보해서 완전한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모습들이 나올 때 투자를 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도 있고요. 재정 정책이 그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또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장 신흥국에서 자금 빼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도 아마도 이제 달러를 확보하는 경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은 오르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모습들은 아마 12월 달까지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물론 트럼프 팀에서 어떤 정책들을 계속 나올 때마다 시장은 요동치겠지만 아마도 그 추세는 상향한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원달러 환율은 아마도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한테 원달러 환율 같은 게 상승할 때는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출 기업에 대한 관심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가장 큰 건 어떤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이제 유로화를 잠깐 보겠는데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0.37% 정도 하락을 해서 1.09060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유로화 같은 경우는 선거 당일에 급등한 이후로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전 저점인
1.08달러까지 아마 제가 볼 때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덴마크의 단스케 은행이 선거가 있기 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유로화는 달러에 대비해서 상승하고 달러화는 100엔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지금 현재 보면은 약간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유로화가 지금 약세인 부분이 있고요. 달러가 강세인 부분이 있다는 거는 시장에 지금 현재는 불안하다.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이 좀 선호도가 있다. 대신 그 안전자산이 금이나 엔화가 아니고요. 지금은 달러를 많이 확보해서 그냥 향후의 시장을 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져서 미국의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기존의 82%에서 50%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가 알고 있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는 배치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에서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상황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확률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살얼음판을 걷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쉽게 예측을 해서 외환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섣불리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모든 세계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로 오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달러가 강세인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달러를 원하고 있지 않나. 어제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가 보면 0.25% 정도 상승했는데요. 선거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오늘 떨어지고 있지만 이 모습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밤 사이에 역전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세계적인 분위기는 금도 아니고요, 엔화도 아니고 유로화도 아니고 정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은 아니고 오로지 달러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달러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나올 거냐. 물론 이제 하마평이 오르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금융회사에서 꾸준히 오래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미국이 다시 공화당이 약달러 정책을 취해서 세계 흔히 말하는 곳곳에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질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화당의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우선은 지금은 시장이 불안정성 때문에 달러를 원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환율 시장이 정말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떤지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1.35% 정도 하락을 해서 44.6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락했던 주요 원인으로는 국제 에너지 기구 IEA가 발표한 보고서 때문에 그런데요. 오펙 회원국들의 생산량이 지난달 하루에 23만 배럴 증가해서 3,383만 배럴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펙이 목표한 하루 생산량 3,250에서 3,330만 배럴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게는 53만 배럴에서 많게는 133만 배럴 정도를 초과해서 생산하고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량 전망에서 보게 된다면 올해와 내년 하루 12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전망을 하면서 중국이 생각보다 중국의 수요가 그렇게 빨리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에너지 기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비회원국들의 산유량이 일일 평균 50만 배럴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오펙의 감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재고량은 내년에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요. 11월 30일 날 있을 오펙 회의에서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달러 때도 그 유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봤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오펙 회원국인 러시아에 대해서도 감산을 협조하는 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보고서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11월 30일 날 오펙 회의에서 감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그 자멸하고 공멸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위기감을 느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산 합의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가 44달러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면 보통 이렇게 유가 같은 경우는 2에서 3% 정도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1% 정도 된다면 그 정도 떨어졌다면 제가 볼 땐 적게 떨어졌다라고 보고요. 오늘도 물론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44달러를 지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 달러도 잠깐 보면 호주 달러 같은 경우와 최근에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0.48% 정도 떨어져서 0.7603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 상승에 따른 반대 극부적인 하락이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장의 불안정성이 아직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달러 통화 대비 반대 극부적인 통화들은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통화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다른 나라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지는데 호주 달러는 지금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호주 달러는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봐서 호주 달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지금은 매도 포지션이지만 그 매도 포지션의 폭이 크지 않다라고 봐서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에 대해서도 볼 텐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0.56% 정도 떨어져서 1,266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금 가격이 하락한 주요 요인으로는 트럼프 경제정책이 금융시장과 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하락 요인이기 되지만 상승 요인은 결과적으로 보면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채택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경제정책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물가 상승을 불지킬 수 있다고 예상을 해서 금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가장 큰 것은 왜냐면은 트럼프가 재정 정책을 하고 대규모 세금을 삭감하고 재정 적자를 쓰기 때문에 아마도 금 가격은 당분간은 떨어지지 않을까. 금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아주 긴 요인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봐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금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같은 경우는 아마도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약세다.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가 지금 강세인 상황에서는 모든 통화들이 다 약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가는 지금 현재 44달러에서는 굉장히 낮다. 이제 11월 30일이 이제 오펙 회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거의 한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2주 동안은 어느 정도 좋은 멘트들이 나온다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봐서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유가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왜냐면은 매도 포지션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의 김세용 멘토와 함께 했고요. 다음 주 일정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죠. 오는 14일 일본은 3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4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외교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에 따라 예상되는 국제 정치와 또 북핵 관련 외교 변화 등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또 14일 한국은행은 10월 수출입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15일 10월 소매 판매를 발표합니다. 또 유로존은 현지 시각으로 15일 3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7일 현지 시각으로 16일 미국 노동부는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연방준비제도는 10월 산업생산을 발표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미국 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또 17일은 2017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1시간 늦은 10시 개장에 4시 30분까지 열립니다. 또 오는 18일 한국은행은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같은 날 두산 밥켓은 신규 상장을 합니다. 다음 한 주간의 일정들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정들이 또 빡빡하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전략들로 저희가 다음 주는 한번 들어가 봐야 될까요? 네, 다음 주 전략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장중 캡 보았을 때는 외국인 수급에 따른 변동성이 심한 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실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장에서는 좀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조금 더 잘 맞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아무래도 단기적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 가지고 좀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그 변동성을 좀 따라가는 흐름에 맞추는 전략이 좀 좋을 것이라 좀 보입니다. 네. 시장에 따라가면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요즘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유효할 것이다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 중에 제가 대원화성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풀리 우레탄 이 합성 피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3분기 실적은 최저점으로 인해가지고 4분기 향후 17년도 전망이 조금 더 밝기 때문에 지금이 아무래도 주가 자체도 다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가장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400원, 지금 이제 오늘 2,460원 정도에 끝났는데 2,400원 정도 매수가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좀 전 고점 부분 좀 전 매물대가 몰려있는 한 3,000원 정도 되면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 17년까지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았을 때는 뭐 2배 가까운 4,000 제 가장 고점이었던 4,260원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 3,000원 정도, 손절가는 추세적으로 좀 차트 흐름이 그렇게까지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2,200원 정도의 손절가 라인을 잡고 들어가시면 단기적 낙폭을 좀 줄이되 좀 반등 흐름 나오면 좀 길게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원화성 목표가는 3,000원, 매수가는 2,400원, 손절가 2,200원 좀 짧게 잡아주신 것 같은데, 이게 기간 얼마나 보십니까, 이 종목은? 저희가 보통 좀 길게 한 1년 이상은 보는데, 지금 16년, 지금 3분기 가장 저점이라고 이야기했고, 17년도가 아무래도 15년도까지 조금 비슷한 실적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가 보통 주가를 한 6개월 전 선행지표라고 얘기들 하는데, 짧게는 내년 반기 정도까지만 바라보더라도 충분히 제가 아까 높이 잡아드렸던 목표가 4,200원 정도, 짧게는 한 3개월 정도만 해도 한 3,000 정도까지는 다시 전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반등은 가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손절 라인 대신 꼭 지켜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탐탐 이재모 팀장과 함께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편안한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